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오늘은 심리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 무언의 목소리이고요. 피터 레빈 박사가 썼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 이것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라는 단어죠. 난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고 또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라보게 됐는데요. 이 책이 특이한 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때 약을 먹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그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도 무언의 목소리인 거죠. 몸이 말하는 무언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저자는 피터 레빈 박사고요. 1942년생입니다. 학력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학부는 미시간 대학교를 나왔는데 1964년에 졸업했고요. 전공은 피직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마 이걸 기초공학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전공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수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리학입니다. 기초공학, 수학, 그리고 심리학. 어떻게 이렇게 관심사가 뚝뚝 떨어져 있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 관심사들이 모아지더라고요. 박사학위는 UC 버클리에서 1977년에 끝냈는데요. 의료 및 생리물리학 전공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낯설죠? 학제학 분야라고 해요. 물리생물학, 생명과학, 신경생리학, 그리고 생리학적 심리학. 네, 이런 분야를 함께 가르친다는 거죠. 재밌는 건 박사학위를 하나를 더 따요.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학교에서 1978년에 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딴 게 1977년이에요. 근데 78년에 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또 땁니다. 1년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이 심리학 박사과정은 기존 학위 과정하고는 분리가 돼 있어요. 익스텐션 혹은 스핀오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교수의 지도를 받기는 합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학기 중에도 하지만 학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방학 때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엔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어쨌거나 레빈 박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밖에 있는 분 같다라는 건 커리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우물을 판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분은 물리학, 생물학, 신경학, 생리학 이런 걸 다 공부를 했고 이걸 심리학으로 융합했다, 이렇게 말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배운 분인데 글쓰기는 매우 읽을만 해요. 매우 쉽게 잘 쓰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는 내내 했습니다. 번역을 잘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레빈 박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필드에 나와서 매진했던 분야는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 이 두 가지입니다. 4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서로는 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하기라는 책이 있고요. 이 분야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무언의 목소리, 이 책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2010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게 최근 일이죠. 2020년 9월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레빈 박사가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신체 경험 치료, 소매틱 익스피리언싱 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은 모두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지, 이게 파트 1과 파트 2에 담긴 내용이에요. 책 후반부로 가면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한 건 보여요. 전문 용어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선 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재밌었던 건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치유를 돕는 수단 중에 하나로 만트라를 이용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아마 요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만트라, 이건 옴 하는 소리 내게 하는 거죠. 이 책에선 부 하는 소리를 내게 하더라고요. 어, 아마 마음을 오래 들여다본, 연구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는 걸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성으로 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파트 2와 파트 3, 이건 초심자들이 이해하기엔 좀 벅찬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파트 1과 파트 2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트라우마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원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테러, 강간,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그로 인해서 극한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 겪는 극도의 고통스러운 경험.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뻔했을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호랑이 앞에 선 토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겁에 질려서 몸이 굳어버리죠.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몸이 굳어버려 있는 겁니다. 마비됐다라고 말하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단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밤이에요. 산간도로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가지고 움찔한 다음에 몸을 꼼짝하지도 못하고 서 있는 산짐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루든 토끼든 사슴이든 간에요. 유튜브나 TV 통해서 혹은 직접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못 가고 서 있는 거잖아요. 마비된 거죠. 이 경우에는 달려오는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서 보내오는 그 헤드라이트 불빛,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협,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비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차단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긴장성 부동 상태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동성, 긴장성, 부동성, 부동 상태. 이건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짐승하고 똑같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괴한이 여자를 끌고 뒷골목으로 가요. 그리고 목에다 칼을 들이댑니다. 강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도망을 가고 싶죠. 그리고 저항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마비돼 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부동 상태에 들어간 거죠. 문제는 이 부동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끝이 났어요. 그 위협적인 상황은 끝이 났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밤거리를 혼자 못 지나가게 되는 거죠.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혼미해지는 거죠. 이렇게 만성적인 부동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마비, 차단, 갇힘, 무기력, 우울, 두려움, 공포, 분노, 절망, 네, 이런 트라우마의 핵심적인 정서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됩니다. 네, 설명을 좀 해보면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오면 항상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자면 심박수가 높아지면 마비가 된다라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애인이랑 둘이서 방에 같이 있어요. 흥분해야 되는 상태죠. 심박수가 높아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심박수가 올라가면 예전에 겪었던 그 극한적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적으로 흥분해야 되는 이 상황이 불감증, 혐오감, 회피, 네,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거 훌훌 털고 일어서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사람이 약하지? 나 아직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잊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말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와 공포, 이런 극단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뇌의 앞부분이 차단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이나 정서를 관찰하는 역량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노와 공포는 공황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게 부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유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게 반복되죠. 다시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간 당할 뻔했던 그 여성이요. 이 여성이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반복되죠. 매번 반복되고 그때마다 스스로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얼어붙은 상태, 마비, 그러니까 부동 상태가 더 깊어지고 그 상태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악순환이 점점 심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훌 털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북극곰이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이 비디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마취총을 맞고 나서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몸을 마구 떱니다. 몸을 떨어요. 그러면서 트라우마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이 과정을 끝내야 한다. 이 과정을 끝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자는 이스라엘의 어느 병원의 응급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죠. 여기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이 환자의 심박수가 여전히 높으면 PTSD를 겪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테러 현장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뛰게 되죠. 이건 원시적인 본능입니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신호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거죠. 심박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탄의 파편에 맞았어요. 부상을 입은 겁니다. 뛸 수가 없어요.
이때 앰뷸런스가 와서 나를 싣고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응급 차량이 와서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정을 시킨 상태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응급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거는 경련일 수도 있고 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상황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몸을 고정시켜 놨어요. 충분히 몸을 떨지 못하게 된 거죠. 심박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TSD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몸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어요. 충분히 몸을 떨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낮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했고, 그 결과 PTSD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심장이 마구 뛰는 거, 이건 생존 본능이죠. 싸우거나 도망을 가야 한다, 이런 신호를 몸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쳐서 도망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몸을 떨어서라도 움직여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트라우마를 방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북극곰이 마취총을 맞은 뒤에 그 마취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몸을 떨어서 그 트라우마를 발산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방출 과정이 억제되거나 완료되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응급 환자를 앰뷸런스에 실어서 갈 때 의료진이 환자의 몸을 고정을 해버리면 떨지를 못하죠. 격렬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PTSD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트라우마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 이걸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트라우마의 치유법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임상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임상 사례 하나하나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트라우마가 치유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재미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샤론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9.11 테러, 뉴욕에서 발생했던 그 9.11 테러 때 세계 무역센터 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다행스럽게 구조가 되긴 해요. 피투성이가 된 채였지만 어쨌든 구조가 됩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고요. 비행기나 지하철을 못 탑니다. 공공장소에 아예 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찾아왔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죠. 전형적인 심리 상담을 할 때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걸 대화 내용과 이 여성, 그러니까 샤론이 보여주는 몸 동작, 이런 걸 하나하나 소개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 대화 치료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게 제 느낌인데요. 이 기존 대화 치료는 지성과 감정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성의 경우, 이 샤론이라는 여성의 경우 이야기를 하다가 허드슨 강을 가로지르는 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 기존 대화 치료에서는 그 이미지와 연상되는 감정을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죠. 근데 저자는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자기 몸의 감각에 집중해 주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그냥 그 감각을 이 여성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여성의 경우는 뜀박질을 하고 싶었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그 여성이 9.11 테러
발생 시점으로 돌아가도록 그 당시 시점을 떠올리도록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트라우마를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엔 트라우마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자는 바로 가질 않습니다. 오해하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이 여성이 보이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그 핵심 사건에 접근하느냐? 네. 세션 중반쯤에 이 여성이 허드슨 강을 떠올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큰 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화로운 이미지죠. 탁 트인 넓은 공간이잖아요. 이걸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자는 9.11 테러 발생 시점으로 쑥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혔던 바로 그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도 질문은 색다릅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지금 당신의 몸 안 어디에 남아 있는지, 또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팔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뛰지 못해서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이제 찾아낸 거죠. 저자는 이 여성이 사고 당시에 하지 못했던 그 뜀박질을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여자는 상상 속에서 뜀박질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앉아 있는 이 여성의 다리가 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의 다리가 떨리는 그 상태에서 저자는 이 여성에게 당신 지금 뭘 느낍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자가 말하죠. 기분이 좋아요. 안심이 돼요. 그리고 숨이 깊게 쉬어지고 숨이 편안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죠.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된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책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테러나 전쟁,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치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일에서도 충분히 이런 치유법을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그 지속되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애인이랑 자주 갔던 식당을 못 가게 됩니다. 또 애인이랑 자주 들었던 음악을 싫어하게 되죠. 이게 회피잖아요. 감정을 회피하는 거죠. 차단하는 겁니다. 부동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때 이 회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아마도 미련일 수도 있고요. 자기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노일 수도 있죠.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그 상대방이 배신을 한 거였다면 분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안 듣게 되고 식당도 안 가게 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회피하면 할수록 그 버려진 감정, 분노라는 버려진 감정이 신체 감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자꾸 아파요. 뭐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친 적도 없는데 팔이 자꾸 아픈 거예요. 또 가슴이 답답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식의 신체 감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네, 이 책이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중단해야 했던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떠오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팔의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헤어질 때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몸이 떨립니다. 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옛 애인의 뺨을 후려 갈기는, 그 아픈 팔로요, 후려 갈기는 그런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자신이 못다한 행동을 완수하는 거죠. 네, 이게 치유의 시작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에 잠식되어 있는 그 감정을 몸에서 꺼내는 거죠. 그 버려진 감정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탈탈 말리고 나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무언의 목소리는 테러나 전쟁, 교통사고나 강도, 강간, 네, 이런 위태로운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 네, 이걸 치유하는 데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재밌게 읽은 책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요약을 하려고 해도 이 말은 좀 해야지, 이 말은 좀 해야지 그러면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